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딸아이가 남편감이라고 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덩치도 있고 듬직해 보이고 꽤 인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수가 너무 없더라고요. 자네는 원래 그렇게 말이 없나? 아니면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건가?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딸아이가 말하길, 아니야 엄마, 이 사람 친해지면 말 무진장 많아. 완전 다말증 환자야. 내가 엄마 앞에서 말 좀 줄이라고 했어. 엄마는 시끄러운 사람 싫어하잖아. 내가 뭘 시끄러운 사람을 싫어해. 속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을 싫어하지. 어렵게 생각 말게나. 나 마구 떠들어주는 사람 참 좋아해. 나이 먹을수록 꿀 먹은 벙어리 같은 사람들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확확 그때그때 하는 사람이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말하게나.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사이인데 굳이 격식 차려 무엇하겠어. 정말 괜찮으니까 편히 말해. 제가 말 수 없는 인간이랑 반평생을 살아서 딸아이가 그렇게 기억을 하나 봅니다. 물론 저도 딸아이 나이 때에는 과묵이 미덕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들뜨지 않고 채통을 차리고 가벼워 보이지 않아야 있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는 아니다라는 걸 크게 깨닫고선 사람을 볼 때 말수가 많고 적고는 중요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특히나 제 남편은 말이 없다 정말 없기로 유명했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 거래처에서 남편이 일했는데 회사 내에서 소문이 그랬어요. 벙어리 삼식이라고요. 야야, 저기 온다. 우리의 삼식이. 벙삼이 말주변 없어도 너무 괜찮지 않아? 떡대 좋아 남자다워 듬직하잖아. 그렇지? 내가 시집만 늦게 갔어도 벙어리 삼식이 바로 채갔을 건데. 아쉽다 아쉬워. 다들 말이 없고 누굴 대하던지 무뚝뚝해서 그것만 아쉽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던 그 시절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진짜 말이 많으시고 촐싹 맞으셨어요. 저만 봤다 하면 아버지는 저한테 수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으시고 하루에 있던 일들을 저한테 다 보고하듯이 끝없이 말씀을 하시는 다말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봐온 저로서는 말없고 무뚝뚝한 남편이 좋아 보였어요. 사람이 원래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잖아요. 친정 아버지가 가벼워 보이시고 말이 많으시지만 어머니께 한없이 다정하신 가정적인 분이셨고 유일한 딸이었던 제게 한없이 딸 봐보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뭐든 있을 때는 모르죠. 그 소중함을. 그 당시에 저는 최민수 같은 그런 남자가 이상형이었어요. 말수가 없고 터프가이에 남자다운 그런 사람 말이죠. 그렇다 보니 저도 모르게 벙어리 삼식이로 불리우는 남편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렇게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 번씩 저희 회사에 남편이 들를 때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남편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음료를 건네기도 하면서 누가 봐도 관심이 있는 게 티가 났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날 지경이었어요. 병삼이 와이프라고 말이죠.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들이댔어요. 그만큼 제 마음에 들었고 제가 노력하면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서투르고 말이 없고 무뚝뚝하길래 여자를 많이 못 만나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한참 나중에 알게 되긴 했지만요.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니 결국엔 남편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3년 정도 사귀다가 도중에 부모님께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말증 환자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남편을 이리 볶고 저리 볶으셨습니다.
말이 워낙 많으시니 질문도 엄청나게 쏟아내셨고 저를 워낙 예뻐하셨던지라 의심도 많이 하셨어요. 자네는 원래가 그렇게 말이 없나? 아니 뭘 하나를 묻는데 답이 이렇게나 오래 걸리나? 내일 다 말할 건가? 남자가 너무 그러면 같이 사는 여자가 답답해. 그러다가 속 터지는 수가 있다고. 알겠나? 그리고 너는 나중에 나랑 따로 이야기해. 아버지는 남편이 인사를 드리고 간 후에 제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영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내가 딴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이 아주 기가 막힌데 저놈은 아니요. 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속이 시커먼 놈 같다니까. 원래가 캥기는 게 많은 놈들이 지갑도 안 열고 마음도 안 열고 특히나 입도 안 열어. 혹시나 정체가 들통날까 봐서. 그러니까 그놈이랑은 결혼은 안 되겠다. 이 아비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뭐 아빠랑 같이 살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야. 난 보기에 좋기만 하구먼. 아빠가 말이 심하게 많은 거란 생각은 왜 못해? 나는 그 사람이 아빠랑 너무 달라서 좋은 거야. 맨날 아빠 궁시렁 잔소리 하는 거 너무 듣기 싫어서. 어떤 여자가 잔소리하고 말 많은 남자를 좋아하겠어? 그 사람처럼 과묵하고 무뚝뚝하기는 해도 뭔가 있어 보이는 남자를 좋아하지. 아빠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 남자는 내가 정해. 그래도 절 끔찍히 사랑해주는 아버지이신지라 저의 말에 뜨끔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굳이 남편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못 이기는 척 제 편을 들어주셨고 그런 저는 그런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결혼하면서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남편이 무뚝뚝하긴 하지만 본인이 필요하면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제가 저렇게 무심해 보여도 생각이 있는 애야. 제 어릴 때인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사주자마자 자전거가 고장난 적이 있었거든. 나한테 맨날 엄마, 밥, 갈게 이것밖에 안 하는 애가 그때는 살금살금 내 눈치를 보면서 엄마 이러면서 말을 거는 거 있지? 그러면서 심부름 시키면 잘 들어주고 무슨 딸처럼 굴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나는 착각했었지 뭐냐. 그동안은 사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구나 하고 말이지. 그런데 아주 한참 후에나 알았어. 이 녀석이 고장난 자전거를 창고에 처박아 둔 걸 내가 늦게 발견해버렸거든. 들키고 나니까 그놈의 딸 노릇도 멈추더라. 제가 그런 놈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놈. 시어머니께 남편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이 참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적 있었거든요. 엄마가 아끼는 컵을 깨버려서 신문지에 곱게 싸서 숨겨두고는 그걸 들키기 전까지 엄마에게 거슬리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었어요. 어릴 적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추억 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추는 것 하나 없이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서로 편하게 지내고 서로에게 가식적이지 말자고 남편에게 말했었는데 가식이고 뭐고를 떠나서 연인과 부부는 한참 다른 건데 남편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너무 무뚝뚝했고 내가 남편이랑 사는 이유를 모르겠을 정도로 무심했죠. 그래도 내가 먼저 잘하고 남편 내조 열심히 하면 달라지겠지 했습니다. 남편에 비해 제가 하는 일이 체력적으로 덜 힘들었고 그렇다는 걸 남편도 잘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집안일을 했어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침 저녁 밥상을 남편에게 차려주었고 5시면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당연히 집안일도 다 해두었습니다. 별것 아닐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것들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든 것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오기도 했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일하다가 졸기도 하고 코피를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시댁 식구들도 챙겨야 했어요. 그 모든 걸 그 누구도 시킨 게 아니었지만 새댁이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줄 알았죠. 그러다 보니 체력이 남아나질 못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했으면 남편이 적어도 저한테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일절 없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인 거 뻔히 다 알고 있기는 했지만 결혼 후에는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보, 나 요새 회사 일도 많고 집안일도 밀려서 힘들어. 우리 아침이랑 저녁은 대충 해결하는 걸로 하자. 밥이라도 손이 덜 가야 내가 괜찮을 것 같아. 그래. 할 말이 그것뿐이야? 어디가 피곤하지는 않은지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없어? 아니면 같이 외식이라도 하자고 하든가. 아니면 이제는 당신이 더 도와준다고 하든가 말이야. 그래가 다야? 아, 미안. 전혀 마음 없는 사과에 저도 모르게 화가 막 치밀더라고요.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저 됐어.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내가 자초한 내 팔자지 내가 누굴 탓하겠나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이미 결혼 생활 중인 동료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다들 결혼을 한 입장이니 입에서 나온 말들 대부분이 남편 시댁이었죠. 저는 그렇다 할 트러블은 없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입 닫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 코를 얼마나 고나 몰라.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 너무 피곤해. 진짜 코 고는 거 하나만 빼면 다 괜찮은데 수술을 시켜야 하나? 그래도 사람이 다정하고 착하니까 다음날 내가 잠 못 자서 피곤해도 남편 얼굴 보면 화가 안 나. 나 피곤해 보인다고 약 지어주냐고 묻는 거 있지? 지 때문에 피곤한 건데 말이야. 어쩌겠어. 그래서 나 오늘 귀마개 주문했잖니. 그래도 네 신랑 사람 너무 괜찮더라. 저번에 집들이 갔을 때 너한테 고기 발라주는 거 보고 진짜 어찌나 부럽던지. 고기 발라주고 반찬 얹어주고 한없이 손이 바쁘더라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안달이던데? 그렇게 다정한 사람은 뭐 유전자부터 다른 건가? 내가 모르는 최수종 유전자설 그런 거 뭐 있는 거니? 너네 남편이 제일 짱이라니까. 다만 나중에 변하면 실망도 큰 거 알지? 그런데 나중에 변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다정하다는 거 아니야. 그게 어디냐고. 사람들이 남자가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그건 다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질투라고. 능력 없는 놈들이 지 와이프한테도 개같이 군다. 그거 알아야 돼. 진짜 괜찮은 사람일수록 자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잘 챙기고 보거든. 그렇게 동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더더욱 남편이 생각났어요. 무뚝뚝하고 무심해서 좋았던 남편이 표현이 부족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평생 갈 걸 생각하니 암담했습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한참 하던 중에 한 동료가 제게 묻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어떤지요? 너무 무뚝뚝해. 벙삼이가 어디 가겠냐고. 결혼 전이나 후나 한 끗 달라지는 거 없이 똑같아. 그래서 내심 서운하달까? 그런 사람인 거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나 결혼하고 진짜 바쁘거든? 시댁 챙기랴 남편 챙기랴 손이 10개라도 모자라. 그런데도 나한테 잘하고 있다든가 수고했다라든가 별것 아닌 말 한마디를 안 해줘. 그래서 진짜 잘하고 싶다가도 한 번씩 힘이 빠져. 평생 이렇게 살면 나 진짜 어쩌면 좋니? 다정까진 바라지도 않아. 그냥 알아주기라도 했으면 싶어. 힘들어. 그래서 네가 진짜 부럽다. 밥도 떠먹여줄 정도의 다정함이면 대체. 그런 신랑은 어디서 판다니? 나도 다시 새로 사고 싶다, 야. 저를 비롯해 직장 동료들 모두가 다정하다는 그 동료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어요. 이렇게 내색이라도 하면 좀 달라지려나 싶어서 말이죠.
남자들이 또 승부욕과 비교를 못 참는다고 하니까 자극하려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에게는 그딴 방법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그저 그렇구나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남편에게 매일 회사에서 들은 그 동료의 다정한 남편에 대해서 말하니 듣기 지겨웠는지 동의만 하던 남편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정한 남편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라면서요. 다른 뻔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남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뻔해. 집이 형편이 기운다거나 뭐 잘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신 동료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알아? 전혀 그렇지 않은데 행복한 척, 엄청나게 사랑받는 척 할 수 있는 거잖아. 남의 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 내가 지금 오죽하면 이러겠어? 당신 나한테 너무 소원해. 그래도 나 당신 아내고 이제 우리 가족인데 그 동료 남편처럼 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달라고. 안 그럼 나도 당신한테 애정이 식을 것 같으니까. 많이도 안 바래. 존중해서 시작하자. 내가 애교를 부려달랬어? 선물을 사달랬어? 아니면 우리 부모님한테 넋살 있게 대해달랬어? 날 아내로서 존중하면 뒤이어서 그 마음이 나한테도 전달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존중부터 시작해줘, 당신은.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폭발하는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제 생일을 기억 못한 겁니다. 그때가 결혼하고 딱 1년째였어요. 저는 남편 생일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까지 줄줄이 다 챙겼었고 그런 모습들을 남편도 다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고작 제 생일 하나를 못 챙겼습니다. 제가 제 생일 당일에 여보, 오늘 무슨 날이게? 한번 맞춰봐. 수요일. 출근 전부터 기분이 팍 식어서는 남편한테 생일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퇴근하고 둘이서 오붓한 시간 보내자고 했어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식사하고 집에 들어오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뭐 없겠어 싶었어요. 심지어 그 레스토랑 예약을 제가 했거든요. 남편은 몸만 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선물도 준비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출근하고 근무하는 내내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오늘 내 생일을 위해서 뭘 준비해 줄까? 혹시라도 다른 서프라이즈가 있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지? 하고는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있었죠. 퇴근을 하고 저는 미친 듯이 그 레스토랑에 달려갔고 아직 남편은 오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엄청 빨리 갔으니까요. 설레면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먼발치 남편이 보였죠. 신이 나서 손을 막 흔들면서 보니 남편 두 손이 빈손인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가까이 와서 봐도 빈손인 거죠. 그래서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차 안에 있나 또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 혼자 신이 나서 떠들어대며 식사를 하다가 남편과 레스토랑을 나갈 무렵에 물었습니다. 생일 선물 어떤 거 샀냐고 기대해도 되는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안 샀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돈 나갈 일이 너무 많다고 걱정을 하지 않았었느냐면서 그래서 안 샀다고 말이죠. 기가 찼습니다.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내 생일 선물값 아껴서 아주 억대 부자 되시겠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내가 당신한테 큰 거 바래? 길에서 꽃 하나 꺾어와서 나한테 선물이라고 해도 나 진짜 기쁘게 받았을 거야. 왜냐면 그 꽃 준비할 때부터 꺾어서 내 눈앞에 가져올 때까지 내 생각했을 테니까. 요즘에 내가 드는 생각은 당신이 나랑 왜 결혼을 한 걸까 싶어. 내가 좋다니까, 내가 매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야? 그래? 그럼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친 후 예약한 음식도 먹지 않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어찌나 서럽던지 남편이 그럴 줄 알았지만
정말 그럴지 몰랐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집에 왔으면 따라왔어야죠. 혼자서 그 코스를 다 즐기고 온 건지 정확히 3시간 뒤에 집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난 사람은 저인데 본인이 곤란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단단히 돌아서서 남편과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면 답도 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고갯짓만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쪽지를 남기는 게 다였어요. 그래도 어디 한번 속 터져봐라 하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듯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편해졌다는 듯이 그나마 하던 말들도 더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곱씹어 후회했습니다. 이래서 부모님 말씀 들어서 틀릴 거 하나 없다 하는가 보다. 아버지가 별로라고 말릴 때 들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그런 후회들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남편 자랑을 매일 밥 먹듯이 하던 직장 동료가 이혼을 해버린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 모두가 충격받아서 아무 위로의 말도 못 건네었죠. 한동안 회사 내부가 조용하고 서로 이혼한 동료의 눈치를 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를 위로해 준답시고 저를 비롯해 결혼한 여직원 셋이 술자리를 가졌어요. 그저 달래줄 명목으로 자리를 가진지라 직접적으로 못 묻고 주저주저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어색한 침묵을 이혼의 당사자가 깨더라고요. 그 인간이 그렇게나 코를 골아서 일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 바람 피우느라 이 집 저 집 다니느라 피곤한지 내가 몰랐네. 내가 몰랐어. 내가 미쳤지. 아무리 그렇게 코 골고 자도 나한테 잘하고 다정하니까 다 괜찮다고 그랬는데 뒤로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이야. 그럼 바람 피우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건데? 코 고는 거 빼고는 완벽하다 그랬잖아. 이혼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우리한테 남편 자랑하고 그랬었잖아.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현장이라도 들켰어? 전화? 아니면 내연녀가 이혼해달라고 그랬어? 그렇게나 다정이 병인 사람인데 여기저기 다정해서 꼬인 거 아닐까? 여자는 그런 사람한테 약하잖아. 유부남이어도 끌릴 만큼 매너 있었나? 나도 아직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내가 남편 너무 코 곤다고 귀마개 끼고 잤었잖아. 어느 날 보니까 한쪽이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어쩔 수 없이 각오하고 안 끼고 잠들었어. 그런데 역시나 그 인간이 코를 엄청 고는 거지. 한데 코만 고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누구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야. 미정아, 미정아. 너무 정확하게 부르는데 그때 내 등에서 꼬리뼈부터 목 뒤까지 근육이 빡 당기면서 이건 무조건 바람이다 싶은 거야. 그런 걸 직감 육감이라고 하지. 그 인간 잠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찾을 수 있는 건 내가 다 뒤졌어. 주머니, 핸드폰, 블랙박스까지. 이것들이 차 안에서 주로 그 짓거리를 하는데 그 인간이 좋아 죽을 때마다 그 여자 이름을 막 코골 때처럼 외치는데 아주 정이 뚝 떨어지고 속이 다 메스껍더라. 딴 여자랑 바람 피우면서 세상 다정한 사람인 척. 나 이제 잘해주는 사람 경멸할 거야. 다정한 사람 외면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이야 나한테는. 이혼한 동료는 잔뜩 도끼 어린 눈을 하고는 눈앞에 있는 술을 원샷해버렸어요. 그리곤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차라리 낫다고요. 여기저기 흘리는 남편보다야 훨씬 낫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또 괜히 남편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역시 세상에 그냥은 없나 보다 뭐든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하고 말이죠. 남편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간 쌓였던 서름들이 자연스레 녹아내리더군요. 한편으론 내가 남편에게 너무 사랑을 주세요 식의 구걸을 했나 싶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남편은 늘 한결같을 뿐인데 그런 사람인 거 모르고 택한 것도 아니고
센스 없고 무뚝뚝해서 남자답다고 좋아해놓고는. 조금은 후회를 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아직도 남편과 저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엔 또 제가 먼저 입을 열었고 이혼한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남편이 제게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렇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도둑이 제발 저린 거지. 바람 피우는 여자한테만 잘해주다가 자기 와이프한테는 무심하기가 어디 쉽겠어. 무슨 지킬 앤 하이드도 아니고 말이야. 이중 인격자도 그렇게 하기 힘들지. 같은 결로 쭉 가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거에 괜히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 당신까지 한심해 보이니까. 밥 위에 반찬 올려주고 챙겨주는 그런 거. 솔직히 술집 같은 데 가면 그쪽 일하는 사람들 다 그래. 돈 받고 일하는 건데 뭔들 못해. 그 사람도 지 와이프한테 봉사한다? 똑같이 해줘야 뒤탈 없다 싶었던 거지. 남편이 웬일로 오래간 중얼중얼 이야기하는데 남편의 말 중에 술집 같은 곳이라는 말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꼬리를 잡고 되물었죠. 당신 꼭 아가씨들 나오는 술집 같은 데 가본 사람처럼 능숙하게 말하네. 그런데 가본 적 있나 봐. 언제 가봤는데? 내가 가보긴 무슨...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회장님들 옆이나 사모님들 옆에서 수발드는 사람들 말이야. 그런 의미로 말한 거야. 괜한 사람 잡지 마. 그저 매체에서 보고 들은 것이라기에 그렇구나 했어요. 남편은 술도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이 로봇같이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로봇과 남편의 로봇은 달랐습니다. 감정이 없는 듯 냉철한 것이 아니라 로봇에 탈을 쓴 여우가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다정한 사람을 한심해만 하던 사람이 어느샌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냐고 본인이 예약하겠다고 말이죠. 결혼 전이나 후나 그런 적이 생전 없었거든요. 우선 일할 때 연락부터 온 게 이상했어요. 뭐야? 해가 오늘 서쪽에서 떴나? 당신이 이 시간에 전화를? 그것도 모자라서 뭐 먹고 싶냐고? 나 임신했나? 아니지. 그것도 아닌데 왜 그래 당신? 오늘 진짜 무슨 일 있어? 뭐 말을 그렇게까지 해. 그냥 당신이 여태 말한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나도 다정한 남자까지는 아니어도 뭐 고쳤을 수 있는 그런 남편 하려고 달라지게끔 노력해 보려고 해. 원래 뭐든지 시작이 어렵지. 남편은 꼭 저의 버킷리스트를 다 실행해 주려는 듯이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태 내가 불만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을 허투루 듣지 않았구나,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내가 이래서 남편을 택한 거였는데 잊고 있었구나 싶었죠. 그리고 남편은 제가 소원했던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 외에도 달라졌습니다. 전 같으면 제가 아무리 피곤하다고 칭얼거려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어느샌가 퇴근하고 와서 집안 청소를 싹 다 해놓는 겁니다. 그것도 저보다도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댈 것 하나 없이 참 편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속으로 이렇게 며칠 해주다가 말겠지 싶었어요. 천성 어디 안 가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굳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청소 빨래를 다 하고 어떤 날은 어색해서 전화도 안 드리는 저희 부모님도 찾아뵙는 겁니다. 오늘 이서방 왔다 갔었어. 날이 춥다고 어디 안 좋으신 곳 없느냐 묻더니 약을 지어왔더라. 네가 시킨 거 아니야? 넉살도 없는 양반이 뭔 일이래? 너네 별일 없는 거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걱정이 다 되더라. 별일은 좋은 일만 있지. 그 사람 많이 달라졌어, 엄마. 나한테 되게 잘하려고 노력해. 내가 하도 뭐라고 그래서 그런가 봐. 내가 다정히 좀 대해달라고 내내 사정했었거든.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었대. 이제는 결혼한 지도 꽤 되었으니까 자기가 많이 노력할 거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말이지. 걱정하지 마, 엄마. 우리 앞으로 더 잘 살려고 그러는 것뿐이야. 저도 의외인데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괜히 안부 전화를 핑계로 저와 남편의 사이를 물어보는 전화가 잦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잘 신경 안 쓰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신경을 안 쓰고 관심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더더욱 놀랬던 것이 바로 다시금 도래한 저의 생일. 잊지 못할 생일을 만들어서 서럽게 했던 저의 생일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꼭 제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기분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생일에 펜션을 하나 예약해두고는 그곳에서 생일 파티를 해주었어요. 그것도 저 몰래 제 지인들까지 초대해서 말입니다. 지인들도 남편의 연락을 받고 많이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몇 번 안 받았었거든? 그랬더니 메시지를 남기셨더라고. 네 남편인데 파티해줄 거라고. 꼭 오시라고 말이지. 일 때문에 바빠서 네 결혼식 때만 잠깐 봤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남편 회사라도 차려줬니? 지금 이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우리가 말 걸어도 고개만 까딱하고 말주변도 없고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이 제일 친한 친구들 번호 알아내서 전화 싹 돌리고 네 생일 준비만 한 달은 넘게 했을걸? 내가 처음 연락받은 게 한 달 반 넘었으니까 웬일이냐 진짜. 너무 스윗해서 심하게 달아. 난 너 재혼한 줄 알았다 야. 친구들의 온갖 부러움을 다 받게 되어서 들뜨기도 하고 벅차 올랐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더니 역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싶었죠. 그런데 여자하기 나름의 그 여자가 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은 친구들과 절 펜션에 데려다 주고는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빠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당신 생일 때도 내가 바빴었잖아. 요새 일이 많네. 내가 풀코스로 다 준비해놨으니까 당신은 몸만 여기 계시면 됩니다. 최대한 일 마치는 대로 올게. 데려다 주러 올 테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고 있어. 알겠지? 그렇게 절 안심시키고는 남편은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아니, 바람 피우러 사라져 버렸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생일날 밤새도록 달라진 남편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기저에 있었으니까요. 매일매일이 새로 만난 다정한 남편과의 삶을 보내던 저는 남편의 그런 태도들이 편해지면서 나중에는 편하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호텔에서 하룻밤 지낼까? 신혼여행 느낌도 다시 내고 약간 리와인드 첫날 밤 같은 거랄까? 우리 진짜 신혼여행 때는 별로 재미없었잖아. 맞다. 당신이 재미없었지? 어때? 들어줄 거지? 그럼 누구 부탁인데. 근데 말이야.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가자. 내일 꼭 가자. 내가 예약이랑 다 해놓을게. 원래 바람을 피우면 아내에게 소홀하고 가정에 소홀해진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안 걸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가정적이었습니다. 안 하던 짓까지 다 하고 특히나 제가 요구하는 건 무조건 다 들어주었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인데 점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혼한 동료랑 다른 동료 한 명이랑 같이 남편이 바쁘다기에 약속이 깨져서 시간도 남고 하니 무턱대고 보게 된 점이었죠. 저는 한 번도 점을 본 적이 없어서 다른 동료들 점괘 한참 듣다가 이혼한 동료가 돈 내준다기에 엉겁결에 저도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라서 그런 거 안 믿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비웃었어요. 사기꾼이라고 욕했고요. 그때 무당이 제게 했던 말 중에 남편이 연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네. 직업이 배우인가? 천성이 그리 되지 못했는데 자꾸 다른 사람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이건 노력이 아니야. 얼룩 감추려고 겉이 예쁜 포장지를 뒤집어 쓴 거지.
근데 언니 아가 그 포장지에 깜빡 속고 있네. 그거 빨리 벗겨주지 않으면 평생 모를 사람이야, 언니 아가. 그럴 거면 그 포장지를 뜯지 마. 그냥 맞춰줘. 좋은 것인 척 언니도 연기를 해. 속이는 사람이 또 속이는 사람을 만나면 그거만큼 환장할 노릇이 없거든. 에?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절 속이고 있다고요? 헤이, 다른 사람들 다 그래도 저희 남편은 안 그래요. 엄청 투명한 사람이에요. 얼룩은커녕 그 얼룩 만들 일도 안 만들 사람이라고요. 개과천선에서 잘 살고 있는 부부한테 무슨 그런 흙탕물 같은 말씀을? 네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믿지도 않았고 흘려들었죠. 잊고 있었어요. 아주 한참 나중에 같이 갔던 동료가 이랬었더라 하는 말에 소름이 돋았었죠. 그 정도로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제가 최고의 결혼을 한 것이라고 합리화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친정 엄마께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접촉사고가 크게 났어요. 저도 아버지께 연락을 받아서 급히 달려갔죠. 몸이 벌벌 떨려서 운전은 못하고 택시를 잡아타고 가면서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한참 바쁜 시간인지라 연락이 안 되었죠. 부재중과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중에라도 오겠거니 하고 우선 저부터 갔습니다. 도착하니 엄마가 정신이 반쯤 없으셨어요. 머리와 어깨에 붕대를 감고 계셨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다치셔서 놀랐습니다. 곁에 계시던 아버지도 눈이 뻘겋게 올라와 있었죠. 네 엄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이 미친놈이 술을 처먹고 사람을 들이받고 튀어버렸어. 이 개같은 놈. 빨리 잡아다가 족쳐야 돼 그런 놈은. 아이 좀만 늦었으면 정말. 에휴 생각만 해도 싫다. 아이 무섭다 무서워. 저희 아버지가 말이 많으시지만 저는 평생 아버지가 욕하시는 거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날 엄마가 다치셨을 때요. 엄마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딸인 내가 만약 없다고 해도 엄마는 곁에 아빠만 있으면 괜찮겠다 싶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왔고 엄마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왔어. 장모님 어떠셔? 괜찮으셔? 당신 많이 놀랐겠네. 아유, 놀래라. 한참 사고 경위에 대해서 남편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남편 곁에 가까이 다가오더니 고개를 갸웃하시는 겁니다. 자네, 술 마셨나? 술 냄새 나는데. 저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가까이 다가가 맡아보니 진짜 술 냄새가 났어요. 심하지는 않았고 한 잔 정도 먹었을 것 같은 향이었죠. 그러자 남편이 당황하면서 거기가 응급실이라 그런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물고 늘어질 일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든 정확하게 확인하는 남편이 병원에 있는 내내 가해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성격대로면 엄마 상태보다 가해자 먼저 물었을 거거든요. 그때 경찰분들이 오셔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가해자가 20대 여성이고 만취 상태였어요. 지금 조사 중인데 제정신이 아니어서 나중에 정리될 것 같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릴 거예요. 그때 보호자분이 서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또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친놈이 아니었네. 놈이 아니었어. 어디 사람 죽일 뻔한 금연상 한번 내가 봐야겠다. 가서 제대로 한 소리 해줘야겠어. 그 미친 것 가만 안 둬 내가. 그러자 그제야 남편이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힘든 일은 자기가 처리하겠다면서 말이죠. 아버님은 괜히 험한 꼴 겪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경찰서에 근무 중인 친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굳이 가해자랑 대면해서 감정 상할 일 만들지 마세요.
그래도 든든하고 좋았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챙기는구나. 그저 잠시만 내게 잘 대해준 것이 역시 아니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무조건 가해자를 만나야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게 다가와서는 장인어른 경찰서 못 가시게 당신이 말려. 혈압 높으신데 가셔서 뭘 어째. 괜히 줄 초상 날라. 장모님 곁에 계셔야지. 당신이 있는 것보다야 장모님 곁에 장인어른이 계시는 게 낫지 않겠어? 당신이 장모님이랑 똑같은 상황이면 내가 있어야 하듯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게 다 장인어른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가해자 봐서 뭐해. 화만 나지. 싸움 나고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서 제3자의 입장으로 냉정하게 보상 관련해서 잘 이야기하고 잘 정리해서 올 테니까. 알겠지? 나만 믿어.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께 가해자를 만나는 날을 속였어요. 남편이 하루 앞당겨서 자신이 해결하고 오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아셨는지 만나기로 한 당일에 아버지가 병원에서 다급하게 나가셨습니다. 내가 뭔가 이상해서 담당 형사한테 전화해보니까 오늘 일하잖냐? 너 지금까지 뭐 하는 거야? 네 남편 의견만 중요하고 이 아비 말은 웃음이야? 다른 일도 아니고 네 엄마 사고야. 나한테는 내 와이프 죽을 뻔한 사건이고 그런데 나보고 빠지라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남편 그놈도 그래. 뭔가 너무 이상하고 수상할 지경이야. 지가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괜히 집착하고 그러는 거야. 보상 관련해서 따로 말 넣어서 빼돌리기라도 할 생각인 거야 뭐야? 너는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네 엄마 사고인데 지금 우리 가족 그 누구도 경찰서에 안 간다는 게. 제가 한참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게 그때 막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급히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먼발치서 보니 남편과 그 여자가 앉아있더군요.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고함을 치셨어요. 잘 만났다 이렇게요. 그와 동시에 남편과 그 여자가 뒤돌아보았고 저도 그 여자를 확인했습니다. 엄청 어려 보였어요. 많아야 23살? 그 정도로 보일 만큼이요. 저와 아버지가 오면서 잠시 멈추었다가 형사분이 다시 조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가해자분은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싸워서 홧김에 보드카 한 병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셨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이건. 그러면서 신호 위반을 하고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차를 정면으로 박으면서 피해자분이 전치 12주 진단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작성하는 내내 남편이 좌불안석이었어요. 혹시나 아버지가 가해자를 때리기라도 할까봐 불안한 눈치였죠. 그래서 남편 귓가에다가 괜찮아. 내가 잘 말씀드렸어. 걱정 안 해도 돼. 그러자 남편이 잠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절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자마자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아버지를 왜 모시고 왔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저야말로 너무 이상해서 물었죠. 당신 왜 그래? 우리 엄마 다친 게 아니라 무슨 시어머니 사고야? 당신이야말로 너무 예민해. 예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야 하는 건 아빠고 그리고 나야. 당신도 우리 가족이긴 하지만 엄마 사고에 가족인 우리가 철저히 배제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당신이야말로 그만 오버해.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그제야 남편은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다 끝난 경찰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선 방금 전보다 더 화가 나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죠. 가해자인 여자는 보상을 알아서 잘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적당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인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까지도 전혀 감정 없는 느낌이었죠.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가기 전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 악연이라고 하나 봐요. 사고가 났고 그쪽이 가해자여도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인연이 됐을 거예요. 악연으로 만든 건 그쪽이에요. 사람이 다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당신 차보다 우리 엄마가 더 다쳤는데 지금 이 상황에 차 고장난 거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반성 제대로 안 하시면 저희도 합의 없습니다. 그딴 감정 없는 돈도 필요 없어요. 제대로 사과하실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합의 안 할 겁니다. 친정 엄마께서 회복하시는 동안 저는 매일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과는 엄마 다친 일로 조금은 틀어진 상태였죠. 그래도 남편이 간간히 병원에 찾아와서 엄마의 안부를 묻고 챙기다 간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네 남편이 오늘도 왔다 가면서 빨리 합의하라고 그러더라. 그냥 해줘. 나 이제 다 나아가잖아. 한 달 뒤면 퇴원이니까 괜찮아. 보아하니 나이도 어린 학생이던데 괜히 기록 남으면 힘들잖아. 취직도 잘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누가? 그 사람이? 이서방이 이것저것 많이 알려줬는데 우리가 합의를 안 해주면 그 가해자 여자 빨간 줄 생기는 거고 인생 망치는 거래. 사람 인생 그렇게 망치면 우리도 편히 못 사는 거라 하던데 그만 합의하자. 병원비 정도만 받고 말이야. 우리가 무슨 어린 친구 등쳐서 돈 뜯어내려는 사람 같아 보인대. 그거는 아니니까. 너무 질질 끌면 정말 그렇게 오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갈까 하다가 생각 좀 하려고 병원 안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렇지, 빨리 합의하는 게 낫지. 괜히 맘만 불편하지 하고는 내일 바로 합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먼발치에서 그 가해자 여자가 엄청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는 겁니다. 저는 괜히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다가 어차피 내일 합의할 건데 내가 왜 피하지 싶어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보았는데 그 가해자 옆에 남편이 같이 나란히 서서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내내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싶어서 손을 들고 부르려는데 그때 남편이 그 가해자 여자 어깨를 감싸고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환장할 장면을 목격했죠. 저는 빠르게 고개를 돌리고는 엄마의 병실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것들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그 여자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먼저 병실 안에 들어가고 남편이 정확히 5분 뒤에 들어가더군요. 정말 환장할 복식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들고 온 과일 바구니 내던지고 사과 받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래 저희 엄마라면 절대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당탕 과일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부탁한 대로 하셨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한참 나중에 엄마께 물으니 엄마가 병실 창밖으로 앉아있던 절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이 많아 보여서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바라보셨다고요. 남편의 외도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남편의 숨겨졌던 다정함을 아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엄마 사고의 가해자는 그 여자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남편의 차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그 여자는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다투다가 여자가 남편의 차에서 내려서 자신의 차에 옮겨 타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의 차 옆자리에 타고 그리고 차가 출발했고요. 그 영상의 날짜가 엄마가 사고가 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대략 그려지더군요. 그날 엄마가 다친 날 왜 남편이 늦게 왔는지, 아빠가 왜 남편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술 냄새가 아니라 향수 냄새였어요. 그 가해자 여자의 향수 냄새 말이죠. 경찰서에서 마주쳤을 때 너무 독해서 술이 안 깼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남편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던 와중에 다말증 환자이신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도 저와 통화를 자주 하시는 친구 같은 아버지이지만 그날의 통화는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셔도 왠지 알 것 같은 그런 통화였어요. 요새 이서방이랑 별일 없지? 힘든 일 없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중요한 말들만 다 빼고 답했습니다. 아빠, 나 다 알아. 나중에 내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합의가 안 되니 경찰 측에서도 자주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합의를 했죠. 그 여자를 위해서 합의를 한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서 한 것이었죠. 앞으로의 더 큰 사건을 위해서 말이에요. 합의를 마친 그날 남편은 친정엄마와 아버지께 찾아가 축하를 하더라고요. 장노른 장모님,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사람 하나 제대로 살린 거세요. 큰일 다 마무리하셨으니 축하하는 의미로 케이크랑 술 사왔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부모님은 남편의 연기에 연기를 보태셨습니다. 자네가 수고했지. 이래저래 백방으로 알아보느라. 그나저나 그 가해자 학생 집이 부자인가 봐. 일부러 합의금을 크게 불렀는데 그걸 턱하니 다 주고 말이지. 뭐하는 여자래? 유학 다녀와서 조향사 한다나 봐요. 작은 향수 가게 운영하고 속 편히 사는 사람인 거죠. 부모 믿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저는. 아이 그래. 그래서 자네한테 그렇게 매번 그 향수 냄새가 났구만. 오늘도 나더라고. 꽃다발 안에도 뿌렸는지 우리 갖다 준 꽃다발에서 아주 풀풀 나네. 자네는 우리가 코가 막힌 줄 아나 보지? 아니, 우린 자네 때문에 기가 막히네. 아버지는 남편이 챙겨온 술과 케이크를 내던진 후에 안방에서 이불을 가져와 남편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곤 당황한 저와 친정엄마께 밟아! 라고 다급하게 외치셨죠. 이렇게 때려야 골절도 안 되고 흉도 안 진다면서요. 저와 엄마는 아버지의 그 외침을 단번에 이해하고는 사뿐히 지려 밟았습니다. 한동안 여러 문제로 말수가 적어지셨던 저희 아버지는 이불을 밟아대며 입이 터지셨어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눈치만 백단이야, 임마. 너 같은 놈? 난 첫날 바로 알아봤다. 이놈 뭐 있다, 분명 뭐 있다. 없다면? 앞으로 생길 거다. 그러고도 남을 인상이다. 그런데 왜 그때 말리지 못했냐고? 내가 점쟁이냐 그걸 알게. 하긴 지금 네 놈 위에 덩실덩실 뛰는 걸 보니 내가 아주 작두를 타는 기분이로구나. 이 호로쌍새야. 그러네. 진짜 신내림이라도 받아야 할 모양이다, 이 자식아. 얼마 전에 내가 알라딘이 돼서 양탄자를 탄 줄 알았는데 그 꿈이 이 예지몽이었고, 양탄자 말고 솜니불이면 어떠냐? 여기 한국이니까 양탄자가 없지. 어디 이불 빨래처럼 실컷 밟아보자. 그때의 아버지는 정말 작두를 타는 무당처럼 기우뚱기우뚱을 반복하면서 남편을 밟아댔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왼손을 엄마가 오른손을 잡아드렸었네요. 더 자근자근 밟으시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우씨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도망쳐 뛰쳐나가는 남편의 뒤로 너는 합의 절대로 없어, 이놈아. 이 제대로 미친놈아. 갑자기 남편이 무슨 병에 걸린 사람처럼 제게 다정스러울 때 조금이라도 의심을 해봤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까짓 건 뭐라고 꼭 파양당한 강아지가 새 주인을 만난 듯이 작은 거에도 환장하고 감동을 했는지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쩌면 남편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제가 다정의 굶주린 병에 걸린 다정이 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편과는 길고 긴 이혼 소송을 진행했지만 당연히 제가 승소를 했고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열정적일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남편이 가진 것을 최대한 끌어모아 뺏어왔습니다. 물질적인 건 그렇게 뺏어왔고 정신적으론 그 둘을 헤어지게 만들었죠. 제가 헤어지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둘도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라 이 꼴 저 꼴 다 보고 나니 싫어진 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하고 4년 뒤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동료의 소개로 만났죠. 과부 마음 과부만 안다고 이혼녀 마음 그 친구가 안 거겠죠. 처음 만났던 날 지금의 남편이 절 보고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아 배고파 였습니다. 뭐든 조잘조잘 말로 꺼내는 사람이었고
제 친아버지와 정말 닮은 사람이에요. 지금 남편이야말로 정말 투명한 사람이죠. 딸은 엄마 닮는다는데 낮에 다녀간 딸의 남자친구가 제대로 된 짝이길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면 10중 8구는 바람난 거라는 말이 생각나는 사연이었네요. 사연자님은 이걸 몸소 겪으시느라 마음고생 좀 하셨겠습니다. 그래도 사연자님의 아버지께서 못난 사위를 지려 밟으실 땐 제 속이 다 시원했네요. 양탄자 대신 솜니부리면 어떠냐는 아버님의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웃긴 상황이 아닌데 웃기다고 하긴 그렇고 우픈 상황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행복한 가정 이루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따님이 데려온 남자친구도 진국인 사람이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